제가 어제 TV 토론에 나가서 중국 경제가 저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열병식에도 참가하고 잘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니까 같이 나왔던 패널분이 조정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경추락, 즉 땅에 꼬라박을 정도로 하드 랜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위기냐, 그래서 조정해서 또 올라가는, 그것은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여러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동북아의 정세에 아주 정통한 미국의 어떤 관계자를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1.7%라고 미국 정부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정기이든 안 그러면 정말로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던 그 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 경제에 몰두하다가 중국 경제의 붕괴가 한국 경제의 붕괴로 만약에 연결되는 이런 사태가 와서 97년 IMF와 같은 외환위기에 빠져들면,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3,700억 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고 한국 경제의 그동안의 능력이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금융도 건전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다고도 봅니다. 근데 그 시절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거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딱 그때 이후부터 한국 경제가 추락해서 저속 성장 3%대 성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저성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위기를 한국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인, 그리고 그때는 한국 경제가 어느 한 나라에 몰빵 올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데서 완전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없던 위기가 또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보다 나은 측면도 있고 그때보다 훨씬 위험한 측면도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야나 금융 상품의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그때보다도 훨씬 심하게 중국에 애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IMF 때 좀 작게 맞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IMF를 사실상 움직이는 미국의 재무부나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굉장히 가혹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97년 한국에 대선이 있을 때였습니다.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10월달쯤에 DJP 연합을 하게 되면서 새누리당의, 그때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역사적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인재 후보는 또 한나라당을 뛰쳐나가가지고 독자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건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쭉 자유당, 공화당,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YS까지 같은 세력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미국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 후보의 과거의 경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확실하게 낚아채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 IMF가 와버렸다. 한국에 갑자기 외환 위기가 생기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빌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날 상황으로 내몰려 버렸다. 순식간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IMF를 시켜서 요구한 게 뭡니까? 대통령 후보 다 와. 전부 사인하지. 너희들 중에 우리는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랬습니다. 누가 되든 IMF가 주장하는 한국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채무 상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명 다 사인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사인 안 했으면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기구, 금융기구들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미국의 돈을 바탕으로 해서 김대중 당신이 되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당신은 코를 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의 끈이 닿는 모든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일부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중간에 뛰어다녔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미국의 소나기에 사실상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거부했을 때 아마 미국은 한국에 그대로 경제 위기를 초래하도록 방치를 해버리면서 혼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저도 그때 굉장히 야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부터 한국의 수많은 원조와 미군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는데 이 한국이 혹시 잘못되어 갈까봐 또 그럴 수 있는 자신들의 국익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기업들도 다 구조조정해라 해서 그때 반도체 회사들 LG 반도체는 반도체끼리 합치고 자동차는 자동차, 삼성자동차 없어지고 LG 반도체가 지금 돌고 돌아가 하이닉스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우부도 나고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그때 주고받고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부실 기업 자산, 부실 은행 자산들을 다 처분하라 해서 헐값으로 뜰이 처분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도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 처리됐고,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 많은 자산들이 헐값 처분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로존이 그리스를 대하는 걸 보면 진짜 그리스에서 배째라식으로 애를 먹여도 결국 3차 구조금융을 지금 주겠다고 말은 했지 않습니까? 일부 들어갔고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IMF가 했던 행동과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유로존이 해주는 행동, IMF가 하는 행동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셸 깡드시라고 국제통화기금 총재가요, 대신 총대를 메고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에 엄청 쪼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18%를 유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1달러에 2,5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자부도 잘 나가는 회사들까지도 은행이 갑자기 금리 올리고 채권 환수하니까 망해 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중국의 위기가 현재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애속이 되어서 이렇게 중국과 밀접해져 있는데, 중국의 위기가 만에 하나라도 중국의 체제적 위기, 즉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어가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요. 그때 한국 경제가 손을 어디에 내밀 거냐? 망한 중국에 내밀 겁니까? 결국 미국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기구에 손을 내밀어야 될 겁니다. 한국은 AIIB,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개발하는 ADB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에도 가입했지 않습니까? 한국, 중국 하자는 데 다 해줬어요. 자, 그런데 중국 때문에 우리 집도 불이 나면 우리는 소방수를 미국에서 불러와야 될 건데 일본에서 불러와야 되고, 그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리 사채 대금 업자처럼 길을 들이겠다고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그때 감당할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의 상황을 놓고 항상 중국 경제의 위기를 해석을 하고 미리 위기가 왔을 때 급해가지고, 그때 YS 정부 그 1년 전에 뭐 했습니까? OECD 가입했다면서 글로벌이란 말이 그때 저는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됐다고 큰 소리를 치더만은 1년 사이에 곳간이 다 비어나가는지 어떤지 모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국민들이 이게 뭔 꼴이고 하다가 IMF 와버려서 그때 제1은행 헐값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1은행에서 5,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해직됐고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중산층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수백만이 전락을 했을 건데 아직도 빈곤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제일 큰 그룹이 완다 그룹입니다. 완다 그룹의 회장이 왕젠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성장 목표 7% 이상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5%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중국적인 상황에서요, 재벌 회장이 이런 말 했다가 공산당이 바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은 한 3%, 2%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5%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죠. 중국 경제가 투자, 즉 정부의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와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가 생겨야 되는데 중국 자체적인 이게 안 생기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자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외국의 부동산들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에.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는 안전자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경제를 어떻게 돌아갈지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만약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돈을 맨날 움직이면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 몇 개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흐름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중국 내부에 투자할 믿고 맡길 자산이 아예 하나도 없고 나중에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이미 20년 가까운 성장 과정에서, 고도 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6, 70년, 80년까지 성장한 그런 과정을 중국은 80년 초반부터라고 하면 30년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품이 엄청 끼어 있는데 이 거품을 서서히 끄면서 낮춰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요. 중국 정부가 이제는 자신들이 전 세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투자를 엄청 했죠. 그걸 이제 팔고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시중에 깔렸던 돈을 중국 정부가 양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거죠. 양적 완화하고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는 모든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급증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중국식 성장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 됐고 여기에서 한바탕 한국 IMF 겪듯이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경제는 정확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위기가 오면요 터져버려야 돼요. 그걸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터졌어. 그 터지고 나면 망할 놈 망하고 살아날 놈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 가격이 조정되고 이러면서 재산이 터지면서 재분배되면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이 경제가 또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경제는 이렇게 터지도록 하는 것을 공산당이 못 터지게 막고 있는데 공산당이 이걸 해결하면요 전 세계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을 공산당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물다가 이제는 이게 주물러서 될 일이 아니라 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면서 아 뜨거 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다가 던졌다가요 우리가 구운 고구마를 손바닥 위에 올리면 뜨거우면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는 게 뭡니까? 금리도 낮춰보고 지불 준비율도 낮춰보고 두 개 다 낮춰보고 돈도 풀어보고 주식 팔지 말아도 해보고 이래 보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 땅에 떨어져서 이제 터지겠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주식시장을 운영하면서 내 주식을 거래 정지시켜달라면 바로 그냥 거래 정지를 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상하이 정시가요 회사가 요구하면 전부 거래 정지합니다. 정부가 이거 다 거래 정지해라면 거래 정지합니다. 왜? 폭락할 거를
이건 아예 사고 팔 수를 없게 만들어 보니까 폭락이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일반 한국에 코스피 같이 그런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중국의 정시는 벌써 붕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 얼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경제학에서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계획이나 통제로 컨트롤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래 끌고 왔어요. 이제 막장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이다. 중국의 나머지 어떤 소비시장이나 뭐 이런 것은 안정적이다. 뭐 정시와 실물 경제의 관계가 미비하다 어쩌다 했었는데 중국에는 정시도 끝장이 났고 실물 경제도 끝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한다고 봅니까? 조정이라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중국 경제가 터져버리면 자신들이 투자해놓은 상품이나 자기하고 이해관계에서 엄청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 초에요. 대한민국의 정권회사 컨설턴트나 아날리스트들이나 재벌 연구소에 경제연구소에서 중국에 이런 위기가 올 초에 올 거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올 하반기가 고비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투자해놓고 이해관계가 있고 회장님이 투자해놓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안다고 하더라도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터지기 전에 부지런히 벌어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끝이 나가는데 사람은 원래 미련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믿고 싶은 일을 갖다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망해서 한국 경제가 또 망하면 저한테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대책을 심각하게 가는 거야. 지금 뭐 10명씩 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미국 가고 외교하고 북한하고 무슨 왔다 갔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지금 중국 경제 붕괴에 따른 한국 경제를 어떻게 중국 경제하고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 없고요. 이 와중에 문재인 대표는 뭐 북한을 끌어들인 신경제라고 하면서 동해 황해 무슨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하고 만들고 북한하고 만들고 러시아하고 만든다. 이런 소리 해놨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임금 피크 제가 그게 뭐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체 경제에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된다고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지금 거대하게 산불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방화벽을 설치하든지 수로라도 중간에 하나 만들든지 이런 걸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IMF 때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때 헐값으로 떨어진 부동산들 사서 팔고 기업들 사서 팔고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요 죽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중산층 빈곤층이 그때 다 죽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자영업하다가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다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